네, 풋볼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박찬하 위원님하고 세리에A에 대해서 초반 판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송영주 위원님하고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라리가 초반 판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뭐 이렇게 모범생처럼 말씀을 하세요. 뭐처럼 얘기했다고요? 못 들었어. 모범생처럼. 나 모범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송영주 위원님 좀 모범생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모범생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모범생으로 안 봐.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원투펀치 다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MZ세대와 먼 좀 진지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반대로 송영주 위원님이 알토랑 같이 좀 이렇게 위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위원님이랑 함께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왜 제 방송이 가장 조회수가 떨어지죠? 참나. 그거는 사실 네, 뒤에 있기 때문에 주중의 뒤. 맞습니다. 왜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슬프게. 아니요. 진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거 우프신 것 같은데? 네, 눈물은 집에서만 흘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송영주 위원님을 위해서라도 뷰스를 좀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라리가 초반 판도를 얘기할 건데 되게 신기하게 나누셨어요. 무패 5팀 그리고 무승 4팀을 나누셨어요. 네, 그러니까 무패 5팀이 지금 뭐 상위권에 위치한 건 당연하죠. 특히 초반 행보를 봤을 때는 4팀이 계속해서 1위 다툼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물론 1위는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전승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지로나라든가 바르셀로나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빠르게 추격하는 모습이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는 없지만 승리도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무승 4팀 같은 경우에는 강등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산전 전패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럼 무패 5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레알 마드리드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초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초반에 좀 라이벌 어려움을 팀이었어? 겪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성적을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주드 벨링엄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이 방송에서 네. 주드 벨링엄을 정말 극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정말 큰 육각형의 선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경기 뛰는 거 보면은 내가 봤던 육각형보다 더 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이 지금 4경기 연속골이거든요. 네. 모든 경기에서 골 넣었어요. 네. 그러면서 5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결국은 주드 벨링엄이 카림 벤제마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해결사는 주드 벨링엄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드 벨링엄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저는 비니시우스가 부상을 당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에 적신호가 뜬다고 생각했어요. 비니시우스가 에이스 역할도 해야 되고 득점원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부상을 당했었는데 호셀로가 나름대로 또 골을 넣으면서 제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으로 볼 때는 좀 어떤 생각으로 보세요? 얄밉죠. 네. 사실 그냥 한마디로 얄밉다? 레알 마드리드가 문제가 없는 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벤제마가 떠난 다음에 호셀로를 영입했지만 무게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측면 수비도 문제가 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반에 좀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첼로티 감독이 주드 벨링엄을 위한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4-3-1-2 전술을 쓰면서 완벽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드 벨링엄이 골을 계속 넣고 있고, 그리고 미드필드가 너무 강해요. 네, 추아메니, 카마빈가, 발베르데, 그뿐만 아니라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정말 미드필더가 강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초반 부상 선수가 정말 많음에도, 진짜 부상 선수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네. 자, 2위 바로 넘어갈게요. 지로나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로나가 지난 시즌에 저력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로나가 어느 정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시즌 초반에 잘 나갈 그렇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3승 1무거든요. 7골 넣고 2골 실점했는데 공수 밸런스가 매우 좋고요.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첼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이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기복이 지금 상황에서 크지가 않아요.
강팀을 만나도 제 힘을 발휘하고 약팀을 만나도 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로나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주축 선수들이 여름에 떠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로메오라든가 브에노라든가 테라츠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피더에서 로메오, 테라츠, 수비 쪽에 브에노 이런 선수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름에 영입한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알짜 영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에릭 가르시아 데리고 오고 뭐 블린트 데리고 오고 이런 선수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지금 지로나는 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선수층이 좀 두터워졌죠, 맞아요? 네, 그것도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로나가 보시기에 어느 정도 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대로 근데 유지할 것이다?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봐요. 사실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많은 클럽들이 여름에 제대로 보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썼고요. 유일하게 1억 유로 이상 썼어요. 그리고 돈을 가장 안 쓴 클럽은 빌바오죠. 네, 당연히 뭐 순혈주의 때문에 막 가장 많이 쓰지 않았는데 가장 적게 쓴 두 번째 팀이 어디냐면 바르셀로나예요. 네. 로메오 영입하는데 340만 유로 그거밖에 안 썼거든요. 나머지 팀들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5천만 유로 아래로 썼거든요. 5천만 유로 쓴 팀도 한 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3천만 유로 아래로 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력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전력 보강이 된 팀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러면 시즌 초반에 고생할 팀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로나는 10명을 영입하면서 나름대로 떠나간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놨고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첼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가 구현이 되고 있고 결과도 도출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다른 팀들이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국 올라올 팀은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로나가 유로파 리그 나가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 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자, 3위 바르셀로나로 가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얄밉고 부럽다라고 했다면 지금 본인의 팀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떤가요? 바르셀로나는 4라운드까지 경기를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4라운드까지 3승 1무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라운드 무승부 이후에 3연승을 달렸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은 다 좋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4라운드까지 경기는 이지라고 얘기한 이유는 아마 이제부터가 차비 감독이 생각하는 전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앙 칸셀로가 영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백을 누구를 영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조앙 칸셀로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수비 라인에 이제 짜임새가 좀 갖춰지게 되는 거죠. 네, 왼쪽에 발데, 중앙에 텐센 아라오 또는 쿤데, 그 오른쪽에 칸셀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포백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4-3-3을 쓰든 4-2-3-1을 쓰든 차비 감독이 생각할 수 있는 플랜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경기들 보면은 뭐 3-4-3도 썼다가 4-5-1도 썼다가 4-3-3도 썼는데 그거는 부상 선수가 나오고 하피냐가 징계를 못 나오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해서든 맞춰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칸셀로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주앙 펠리스를 영입했거든요. 이 주앙 펠리스 영입에 대해서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지금 너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자 느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A매치에서 골도 넣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눈빛에서는 완전 기대감이 장난 아닌데요? 저요? 네. 저는 반반이에요. 그래요? 네, 조앙 펠리스 반반이에요. 그래서 조앙 펠리스 한 시즌 임대로 왔는데 네. 완전 이적 옵션이 없는 게 다행이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앙 펠리스를 어떻게 쓸지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 조앙 펠리스가 제 역할을 못한다 싶으면 결국 이제 가비를 왼쪽에 가짜 윙어로 두든 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이 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 라민 야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 라인에 라민 야말 또는 하피냐 그 밑에 칸셀로잖아요. 이 오른쪽 라인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레반도프스키가 초반 두 경기에서 무득점이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터졌어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집중 견제가 계속되는데 터졌다는 점은 이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 이 점도 눈여겨봐야죠. 다만 바르셀로나도 아라우오, 페드리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건 큰 타격이기 때문에 선수 관리를 계속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3승 1무의 바르셀로나지만 지금부터 바르셀로나 축구는 시작된다? 그 얘기는 할게요. 뭐요? 프랭키 도용은 항상 바르셀로나에서 1인분 이상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 시즌 프랭키 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인분, 3인분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 플레이만 봐도 바르셀로나 경기는 재미나지 않을까. 볼만하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답게 이렇게까지 네. 기대감까지 심어주셨네요. 프랭키 도용은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유니폼 프랭키 도용으로 아 진짜요? 봐왔거든요. 오. 제가 바르셀로나 유니폼 살 때 항상 매 시즌 넘버 10에 삽니다. 그런데 넘버 10이 없는 시즌이 있네. 안스파티가 임대 가면서 넘버 10이 사라졌어요. 그럼 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잘할 것 같은 키 플레이어를 대용으로 꼽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제 네. 등이 다 다른 거지. 그것도 그렇고 사실 프랭키 도용이 지난 4경기에서 다 잘했어요. 그래서 프랭키 도용 올 시즌에 완전히 날아다닐 올라섰구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프랭키 도용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유니폼 하시니까 괜히 불안한데? 근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와이프 몰래 샀는데 잠깐만. 그 얘기해도 아니 계속 되나? 다 보시진 않잖아요. 네, 괜찮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보겠습니다. 2승 1무예요. 네, 세비야하고 4라운드 경기는 미뤄졌죠. 네, 날씨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경기를 치렀는데 3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 10골 중에 7골을 라요 바이카노전에서 넣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공격력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그리즈만이 15골, 16개의 도움을 하면서 정말 MVP급 활약을 했다 할지라도 모라타도 좀 그렇고 데파이도 좀 그렇고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즌 초반에 모라타도 좀 터지고 있고 데파이도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타가 3골, 데파이가 2골 그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지만 백업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앙헬 코레아도 나올 때마다 잘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사홍이 바탕으로 한 전술에서 파괴력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바이에카노가 뭐 좀 약하다고 해도 7개의 골을 넣었기 때문에 세비야전이 연기가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아쉽죠. 왜냐하면 폼이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세비야는 3전 전패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 굉장히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쉬웠어요. 이 경기 해설 배정이 저였거든요. 그래? 네. 날씨가 어떻게 된다고 막 웃겨. 이러면서 네. 결국은 이 경기 해설을 못 했는데 연기가 됐고요.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야 돼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우승 후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행보 보면은 수비를 강화시켰어요. 네. 네, 세인즈라든가 아스필리쿠에타라든가 하비 갈란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영입하면서 영입을 통해서 수비를 강화시켰고 그리고 임대 복귀한 선수를 통해서 측면을 강화시켰어요. 사무엘 리노 임대 복귀시키고 리켈메 임대 복귀시켜서 측면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은 최전방과 중원이에요. 어차피 골키퍼는 얀 오블락, 난공블락 오블락이니까. 네. 그럼 최전방에서 지금 모라타하고 데파이가 터져준다는 거죠. 그리지만은 여전히 영향력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로드리고 데포레라든가 마르코스 요렌테는 상당히 잘해줘요. 네. 근데 코케가 부상인 가운데 바리오스가 기용되고 있는데 바리오스는 조금 더 성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사울리게스하고 코케는 전성기에서 이제 좀 내려온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미드필더를 영입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네. 근데 영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드필더 라인이 버텨만 준다면 그러면 올 시즌 우승에 우승보다. 도전해 볼 만하다. 좀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이강인 선수를 노렸었잖아요. 네. 시메오네 감독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중원이나 측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강인 선수 영입에 실패를 했잖아요. 공수 조율도 해주고 패스 공구원 역할도 하고 1차 압박도 해주는 그런 미드필더가 필요했었는데 그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케가 컨디션을 최대한 유지해줘야 되고 바리오스가 또 성장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는 약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한번 미드필더가 얼마나 견고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4위까지는 그대로 지금 무패 팀을 얘기하고 있는데 순위대로 왔거든요. 이제 무패 팀 한 팀이 남았는데 8위 소시에다드예요. 네. 소시에다드 무패예요. 네. 저는 소시에다드가 무패란 말이야? 막 이렇게 머리를 극적거렸거든요. 봤더니만 1승 3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소시에다드는 알과시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짜놓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소시에다드는 약점이 곳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12골을 넣은 세를로트가 임대 복귀하면서 떠나갔죠. 그러면서 비아레알로 이적했는데 세를로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안드레 실바를 임대 영입했는데 안드레 실바가 지금 부상이에요. 네. 그럼 최전방이 약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선의 다비드 실바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 실바 자리를 메우고자 노력을 하는데 아르센 자카란이라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긴 했거든요. 근데 다비드 실바의 무게감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문제를 좀 노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패 가도를 달리고는 있는데 이게 막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주말에 깨질 것 같다. 네. 레알과 만나거든요. 네. 둘 중에 한 팀은 패배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한 팀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 한 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 거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소시에다드라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좀 기대감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5위 비아레알로 갈게요. 이 팀은 무패 팀도 아니고 무승의 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한 팀을 좀 꼽아주셨어요. 이유가 있죠.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네, 감독이 바뀌었어요. 키케 세티엔 감독이 결국 경질이 되고 그러면서 파테타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결국 시즌 초반에 감독 교체를 단행했는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왜 그러냐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 보면은 정말 많은 선수가 나가고 많은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간 선수들 보면은 주로 발 빠른 공격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니콜라 잭슨, 추쿠에제, 디아 이런 네.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들어온 선수들 보면은 미드필더들이 눈에 띕니다. 데니스 수아레스, 테라츠 이런 선수들이 눈에 띄거든요. 근데 미드필더들을 영입해서 중원을 보강했다는 거는 키케 세티엔 감독의 축구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키케 세티엔 감독은 4-3-3 바탕으로 해서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매우 능하니까. 그리고 영입한 선수들 보면은 다니 파레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파이터적인 미드필더들을 영입했어요. 그러면서 다니 파레오를 공격의 핵심으로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 파체타 감독은 어떤 연술이에요? 좀 비슷한가요, 세티엔 감독과? 아니요,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4-4-2라든가 4-2-3-1 바탕의 전술을 쓸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수비 쪽에 안정감을 갖고 공격 쪽에서 득점을 노리는. 그러면은 결국 발빠른 공격수들이 있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세를로트라든가 제라르 모레노라든가 이런 공격수들은 매우 좋은 공격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용을 하겠지만 사실 파테타 감독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역습 위주의 전술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 교체에 대해서는 팀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아마 구단 수뇌부에서는 키케 세티엔 감독의 이 성적 부진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한 것 같다. 왜냐면 프리시즌부터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시즌에 안 좋은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리그 들어갔더니만 마요르카에게 1대0 승리 거두고 짜르르 패배를 당하네? 이거 좀 심각한데?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 팀들을 보면은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확 바꿔버리는 그런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진짜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득일지 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무승 네 팀으로 가볼게요. 이 팀들은 그냥 팀 이름을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17위 네. 마요르카고요. 18위 라스팔마스, 19위 알메리아, 그리고 20위 세비야예요. 네. 마요르카는 이강인 떠난 효과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네. 아기레 감독이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진 않았어요. 여전히 무리키를 향해 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리키를 향해 쐈을 때 이강인이 쏘는 거와 다른 선수들이 쏘는 거와 정확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는 공격 쪽에서 효과를 보지를 못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올 시즌 잔류 걱정해야 돼요. 네, 마요르카가 사실
마요르카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만 뭔가 이렇게 이강인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점에서는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네요. 네, 뿌듯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편집해 주세요. 이거 살려야 되겠다. 마요르카를 싫어하는 정순자 아니요, 아나운서.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지 않는데 네. 그냥 우리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마요르카에서 역할이 네, 컸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위가 라스팔마스인데 승격한 팀이죠. 근데 라스팔마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아프리카로 봐야 돼요. 네. 네, 위치 자체가 정말로 스페인 본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팀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는 홈 경기에 매우 강해요. 그런데 올 시즌 4경기 치렀는데 2무 2패거든요. 그렇죠. 홈에서 2무, 원정에서 2패예요. 네. 이건 뭐냐면 홈에서 분위기를 잡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 힘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약하다. 네. 그래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좀 고생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알메리아는 그러니까 득점력이 부족해요. 공격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 루이스 수아레스라든가 라마자니가 좀 터져줘야지만 네. 이 팀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얘기한 팀들은 다 수비에 문제가 있는 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하위에 있는 겁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비야. 네. 세비야는 좀 아껴뒀는데 이 팀이 3전 전패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너무 무너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 수비수 주축 선수들이 떠나갔거든요. 쿤데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떠나가면서 결국 수비는 흔들렸고 미드필더는 나이가 더 먹었고 공격수는 보강이 안 됐고 그러니까 성적을 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로페테기 감독이 결국 경질이 된 거예요. 근데 로페테기 감독 다음에 산파울레 감독이 왔는데 계속해서 부진했거든요. 근데 맨딜리바르 감독이 오고 나서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순위를 끌어올렸고 또 하나는 세비야는 유로파리그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 시즌 로마를 상대로 결국은 웃었거든요. 그래서 세비야가 올 시즌에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름 이적 시장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비야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떠날지 누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제의가 들어오면 다 판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적 시장이 닫혔을 때는 파포 고메스, 테카티토, 레키크, 야신부누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맨딜리바르 감독 입장에서도 주축 선수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판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물론 로익 바델을 영입하면서 수비는 어떻게 해서든 안정감을 가져가고자 노력하고는 있는데 공격 쪽에서는 여전히 하파미르하고 엔네실이잖아요. 미드필드도 큰 변화는 없고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세비야에 조금 희망은 없을까요? 세비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위에 머물 팀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올라올 겁니다. 근데 지금 시즌 초반에 이런 모습 보면 지난 시즌과 유사하다는 거죠. 결국 올라오더라도 12위, 13위 이 정도에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대했던 것보다 올 시즌도 좀 만만치가 네.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아직 뭐 초반이긴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팀들은 여전히 초반에도 강팀이구나. 네. 그러니까 초반에 얼마나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시즌 막판에 뭐 챔피언스 리그하고 병행하든 코파델레이랑 병행하든 어느 정도 여유롭게 선수단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승 후보 세 팀이 초반에 결과는 가져가고 있다. 물론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상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부터 봐야 될 팀도 있고 여기다 미드필더에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렇긴 한데 결과를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이 세 팀이 또 우승 경쟁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 또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초반 판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